그 여자가 장군이라고요? 쓰리스타라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소문 속 인물이 진짜 부대 정문을 걸어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쓰리스타 윤지연 중장. 그녀의 부임 이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과거의 작전, 숨겨진 조작, 그리고 그날 당신이 버린 건 나였습니다. 과거의 제자가 내뱉은 한마디에 군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명예와 배신, 그리고 용서의 경계에서 한 여성이 별 3개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강원도 산속 제13기계화 보병사단은 오늘도 규율과 명령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병영을 깨우면 장병들은 일제히 침상에서 일어나 정돈된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갔고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작전 참모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훈련장 너머로 병사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20회 넘게 봐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 변하지 않는 질서. 그것이 박도연이 믿는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아무리 변해도 군은 안 변해야 하는 겁니다. 박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두껍게 쌓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 운영 현황, 훈련 일지, 장비 점검 보고서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았고 규율 밖의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사단장실에서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영관급 장교들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사단장 강태식 준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곧 새로운 사단장님이 부임하십니다. 강 준장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단장 교체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준장의 다음 말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은 윤지연 중장님입니다. 국방부 최초의 여성 쓰리스타이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누군가는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성 장성이 전투부대 사단장으로 온다는 것은 그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급 간부들 사이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쓰리스타 장군님이 여성이라던데요. 정말입니까? 전투부대의 여자 장군이라니. 정치적 인사 아닐까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박도연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옮기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보여주기용 아니고 뭐겠어.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연에게 군대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힘과 기압과 명령으로 유지되는 곳. 여자가 그 정점에 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부대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고참 병사들은 불만을 드러냈고 젊은 장교들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뭐라 말하기 어려운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며칠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북방 경계선에서 벌어졌던 작전. 암호명 청풍.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윤지연이었습니다. 당시 윤지연은 소령이었고 박도연은 대위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 작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채 끝났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윤지연,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지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날 밤 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박도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부대 내 여군 장교 숙소에서 이소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제13사단에서 몇 안 되는 여군 영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윤지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청풍 작전. 그 작전에서 이소령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윤지연의 지시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소령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소령의 진급은 멈췄고 그는 오랜 세월 같은 계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장군이 되어 돌아오시는군요. 이소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소령은 책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들은 꼿꼿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는 천천히 사단본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회색 제복을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곧은 자세,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중장이었습니다. 그가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복도를 지나던 몇몇 장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경례를 올렸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불편함,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사단장실로 들어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엔 전임 사단장이 남긴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부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론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부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문 속 인물이 이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곳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연 중장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제13사단 전 간부가 참석하는 첫 부대 점검이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관급 장교들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자리에 앉았고 위관급 장교들은 뒷줄에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맨 앞줄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표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지만
그 안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윤지연과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연 중장이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지연은 단상으로 올라가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지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료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지연은 단상 위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지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윤지연은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성별로 평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사단장으로서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 왔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윤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단상 위에 선 사람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중장이었습니다. 윤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군은 변화해야 합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뒤편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윤지연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대 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간부평가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또한 성비위 전담팀을 신설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박도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뭘로 보는 거지? 토론장으로 만들 셈인가? 윤지연은 박도연의 표정을 읽었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박도연 대령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들이 실제 전투력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군은 명령과 복종으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지나친 민주화는 오히려 기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지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응수했습니다. 박 대령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복종이란 명령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로봇을 만드는 일이지 군인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전투력은 단순히 명령 체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진정한 전투력이 나옵니다. 제가 추진하는 변화는 바로 그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입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엔 불만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은 회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도연은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사단장 강태식 준장이었습니다. 박 대령, 어떻게 생각하나? 강 준장의 목소리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게 보자면 이상주의자, 나쁘게 보자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강 준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치 인사지 뭐. 국방부에서 보여주기용으로 보낸 거야. 얼마 못 가 다시 돌아갈 테니 우리가 잘 버티면 돼.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 준장과 헤어진 뒤 혼자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박도연은 문득 15년 전 청풍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윤지연은 작전 책임자였습니다. 박도연은 그의 부하였고 이소령도 같은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작전은 북방 경계선에서 벌어진 비공식 임무였습니다. 목표는 침투한 적 정찰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교전이 발생했고 2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윤지연은 교전을 지시했고 그 결과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엔 이소령의 독단적 판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여군 숙소에서 이소령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윤지연을 직접 본 이소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 이제 별 3개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소령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청풍 작전 이후 윤지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소령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로잡겠다는 건지.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등장은 제13사단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점점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윤지연 중장이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13사단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병사들과 대화했고 간부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윤지연은 새벽 점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병사들은 놀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새벽 점호에 나오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지연은 병사들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숙소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훈련 중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고하십시오.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지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문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이들도 점차 윤지연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작전 참모부 회의에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십니다.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윤지연의 방식이 기존의 군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서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아래에서부터 의견을 듣고 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며칠 후 윤지연은 병사 인권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간부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부하들이 상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부대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참 간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하가 상관을 평가한다고? 그럼 군기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인권 교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전투부대입니다. 박도연도 이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윤지연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항의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군은 명령과 복종의 조직입니다. 부하가 상관을 평가하면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대령님, 저는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신뢰는 일방적인 복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박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령님도 아시잖습니까? 어감만으로는 진정한 충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지키려는 건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박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연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부사단장 강태식 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고참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윤지연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부대가 엉망이 될 겁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감성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강 준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기보단 국방부에 보고하는 게 낫겠어. 현장의 혼란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위에서도 판단할 거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준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지연이 자신보다 먼저 진급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이 더 오래 복무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윤지연이 먼저 별을 달았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무렵 부대 내 익명 게시판에 윤지연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군이냐? 정치 인사로 온 사람이 부대를 망치고 있다. 전투력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지 관리만 한다. 글들은 점점 늘어났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윤지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소령이 윤지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소령은 오랜 고민 끝에 윤지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윤지연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장군님, 이소령입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들어 이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윤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소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래됐네요. 이소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은 이소령의 표정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일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는데 당신이 대신 짊어졌죠. 이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령이고 장군님은 중장이 되셨습니다.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령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 부대에 오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로잡으려 오셨다면 너무 늦었습니다. 이소령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지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대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부대 내 일부 간부들이 모여 윤지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윤지연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강 준장은 오래된 군 기록 보관소에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청풍 작전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비공식 작전이었기에 대부분의 기록은 삭제되었지만 일부 단편적인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 준장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청풍 작전. 15년 전 그 작전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윤지연뿐 아니라 박도현과 이소령 모두를 다시 과거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풍 작전.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박도현 대령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식 준장이 박도현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어느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강 준장은 낡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 이거 한번 보시지요. 박도현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명 청풍, 2010년 11월. 박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준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에 윤지연 장군이 책임자로 참여했더군요. 그리고 작전 중 2명의 병사가 사망했고요. 공식 기록엔 이소령의 독단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론 윤 장군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박도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왜 지금 다시 꺼내시는 겁니까? 강 준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박 대령님도 그 작전에 참여하셨잖습니까? 당시 보고서 작성도 대령님이 하셨고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준장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강 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령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윤 장군이 이 부대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는 겁니다. 만약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국방부도 알아야 할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준장은 서류철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북방 경계선 인근 어둠 속에서 벌어진 교전. 윤지연 소령의 냉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교전 개시하라. 적을 제압하라. 박도현은 당시 대위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적의 반격은 예상보다 강했고 2명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상부에선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달랐습니다. 여성 장교가 작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시로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소령이 독단적으로 교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박도현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당시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5년 동안 그 선택은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령은 부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소령은 박도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령님? 박도연은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풍 작전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소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소령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강준장입니다. 그 사람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소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때 묻어둔 게 이제 와서 다시 파헤쳐지는 거죠.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령은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령님도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조용히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이소령이 떠난 후 박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 내부에서 윤지연에 대한 익명 탄원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탄원서엔 윤지연이 과거 작전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내용과 여성이 전투부대 사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군입니까? 정치적 인사일 뿐입니다. 청풍 작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탄원서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일부 병사들도 그 내용을 접했고 부대의 분위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지연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이소령은 술 냄새를 풍기며 윤지연 앞에 섰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들어 이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을 드셨군요. 이소령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장군님. 윤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소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책임진 건 저였습니다. 당신은 진급했고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윤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부대에 와서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과거를 바로잡겠다는 겁니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소령은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지연은 혼자 남아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밤 윤지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청풍 작전 직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2명의 병사를 잃었다. 내 명령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지지 못했다. 이소령이 대신 짊어졌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윤지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폭풍 전야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풍 작전의 유령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윤지연뿐 아니라 박도현, 이소령, 그리고 제13사단 전체를 과거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부대 탄약고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고 잠들어 있던 장병들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급히 옷을 입고 탄약고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엔 이미 소방대와 헌병대가 출동해 있었습니다. 탄약고 외벽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부엔 아무도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윤지연 중장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폭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헌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초기 조사 결과 보안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정됩니다. 장군님께서 지난달 승인하신 새 보안 절차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장군님이 도입한 시스템 때문이래. 역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자라서 군사시설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지. 박도연은 현장을 둘러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탄약고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윤지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급히 감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감사팀은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탄약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보안 절차 승인 문서, 시설 점검 기록, 그리고 윤지연의 결제 문서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감사팀장은 윤지연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지난달 보안 시스템 교체를 승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윤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기술팀의 검증 보고서도 제출되었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승인했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는 저입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감사팀은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은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연 장군의 지휘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윤지연을 감싸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은 성실하고 열정적이십니다. 하지만 전투부대 지휘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관은 그 말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의 대답이 윤지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윤지연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단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사단장 강태식 준장이 임시로 사단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연은 사단장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도연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령님. 박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섰습니다. 윤지연은 짐을 계속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부대에 누를 끼쳤네요.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장군님.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지? 윤지연은 고개를 들어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도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연은 짐을 다 싸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박도연은 혼자 남아 빈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엔 윤지연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날 밤 이소령이 윤지연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소령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 이소령입니다. 윤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소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내부 누군가가 조작했어요. 윤지연은 이소령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소령은 가져온 자료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탄약고 보안 시스템은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회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장군님의 승인 서류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지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소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사고였습니다. 윤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강준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님이 오시기 전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윤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윤지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한 이 싸움 끝까지 가야겠군요. 이소령은 놀란 표호로 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직무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청풍작전의 진실과 이번 탄약고 사고의 진실 두 가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윤지연은 사단 내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윤지연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소령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부대 내 기술병들과 접촉하여 탄약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기술병은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소령님, 사고 전날 밤 누군가 탄약고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습니다. 간부로 보였는데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령은 그 증언을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자정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야간 순찰을 돌 때 봤습니다. 이소령은 이 정보를 윤지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지연은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정에 탄약고 근처에 있을 이유가 있는 간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출입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연은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서 근무하는 김대령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대령, 청풍 작전 관련 원본 자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김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그건 폐기된 자료입니다. 접근 권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제 명예뿐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김대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조심스럽게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 파일 하나를 윤지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지연은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청풍작전의 원본 보고서였습니다. 윤지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작전 당일 교전 지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엔 이소령의 독단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원본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 윤지연 소령의 교전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음. 하지만 사상자 발생 후 상부는 여성 장교의 책임 문제를 우려하여 보고서 수정을 지시함. 수정 보고서 작성자는 박도연 대위. 윤지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도연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소령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윤지연은 이소령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소령은 자료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군요. 윤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이 짊어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소령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연은 이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두 병사를 위해서라도. 한편 박도연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사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강태식 준장이 임시 사단장 직무를 맡으며 윤지연이 추진했던 개혁들을 하나둘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병사 인권 교육은 축소되었고 간부평가 제도는 보류되었습니다. 부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은 강 준장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강 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서자 강 준장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박 대령, 윤 장군 문제는 곧 정리될 것 같네. 국방부에서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더군.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군대를 되찾는 거야.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인사였지. 박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강 준장의 말엔 편견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장님, 탄약고 사고는 정말 윤 장군님의 잘못이었습니까? 강 준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이 승인한 시스템에서 사고가 났잖아. 하지만 기술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도 규정에 맞았습니다. 강 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대령, 자네 지금 누구 편인가? 윤 장군 편을 들려는 건가? 박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강 준장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자네도 청풍작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괜한 정의감 부리다간 자네도 곤란해질 수 있어. 박도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 준장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청풍작전의 진실이 밝혀지면 박도연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윤지연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윤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박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풍작전 당시 보고서를 조작한 건 저였습니다. 상부의 지시였지만 결국 제 손으로 쓴 겁니다. 이소령님에게 책임을 돌린 것도 장군님의 이름을 지운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윤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도 그때 체제의 희생자였어요.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끝내야겠죠.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연의 눈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박도연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지연은 청풍작전 원본 자료를 박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료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원본이었군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청풍작전의 진실과 이번 탄약고 사고의 진실. 대령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박도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모였습니다. 윤지연, 박도연, 이소령. 15년 전 청풍작전으로 얽힌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싸움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문회장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지연 중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탄약고 사고, 그리고 과거 청풍작전까지 모두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윤지연은 회색 제복을 단정히 입고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세 개 별이 조명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방청석엔 박도연과 이소령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문회장 단상엔 5명의 감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지연 중장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약고 폭발 사고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질문했습니다. 윤 장군, 당신이 승인한 보안 시스템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지연은 단상 앞에 서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기술팀의 검증을 거쳤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판단 미숙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투부대 지휘 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에 복무하며 다양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경험 부족을 이유로 제 판단을 폄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소령이었습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자 이소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소령은 단상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한 뒤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13사단 소속 이소령입니다. 탄약고 사고에 대해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령은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탄약고 보안 시스템의 회로 변조 흔적, 사고 전날 밤 목격 증언, 그리고 출입 기록 조작 정황까지 모두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오작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것입니다. 윤지연 장군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감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 제13사단 부사단장 강태식 준장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강 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이소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사고 전날 자정, 탄약고 출입 기록에 준장님의 보안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선 삭제되어 있습니다. 강 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긴급히 해당 기록을 요청했고 곧 원본 데이터가 제출되었습니다. 데이터엔 강 준장의 출입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강 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강 준장,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강 준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기 순찰을 돌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강 준장은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도에서 박도연이 윤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이제 청풍 작전 차례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청문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윤지연 장군의 과거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장군이 과거 청풍 작전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자 박도연은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마친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풍 작전에 참여했던 박도연 대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도연은 준비해온 청풍 작전 원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청풍 작전은 2010년 11월 북방 경계선에서 수행된 비공식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책임자는 윤지연 소령이었고 저는 당시 대위였습니다. 작전 중 교전이 발생했고 2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지연 소령의 교전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자 상부에선 여성 장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소령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윤소령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15년간 저는 그 거짓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잘못은 윤지연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에 순응한 저였습니다. 청문회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윤지연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소령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한 뒤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탄약고 사고는 윤지연 장군의 책임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부 조작의 희생자였습니다. 또한 청풍 작전 역시 윤 장군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스템의 희생자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윤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연 장군, 당신의 직무정지 처분은 즉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부당하게 받은 의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연은 단상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 낸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윤지연의 말에 청문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 준장은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패배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청문회장 밖에서 만났습니다. 윤지연, 박도연, 이소령.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윤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소령도 말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손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용기와 미래의 희망이 모두 담긴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연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와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봄이 오겠지. 청풍 작전의 유령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강원도 산속 제13기계 화보병사단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중장은 복직 후 다시 사단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임명장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전략연구소 소장. 윤지연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한 보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대 순시를 마친 윤지연은 사단장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부하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 젊은 장교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간부들의 진심 어린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이 들어오라고 하자 박도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윤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 복장은? 박도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장군님. 윤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힌 뒤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대령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윤지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연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군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윤지연은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대령님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박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연의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운동장엔 전 장병이 모였습니다. 윤지연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냈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은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할 때 진정한 군대가 완성됩니다. 윤지연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이임식이 끝난 후 이소령이 윤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소령은 윤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인권센터로 전보됩니다. 윤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곳에서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소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15년 동안 저는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윤지연은 이소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겁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갑시다.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응어리가 그 포옹 속에서 풀어졌습니다. 윤지연이 부대를 떠나는 날 정문 앞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병사들, 간부들, 그리고 민간인 직원들까지 모두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지연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들은 이제 푸른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윤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들이 있었기에 나도 버틸 수 있었지. 차가 출발하자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의 마음속엔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투쟁의 기억, 아픔의 기억, 그리고 승리의 기억. 모두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몇 달 후 국방부 전략연구소에서 윤지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 조직 개혁과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였습니다. 윤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는 국방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지연은 연구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13사단에서 보았던 그 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풍 작전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박도연, 이소령이 함께 찍힌 사진. 그들은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고
결국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윤지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진짜 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연은 박도현과 이소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둘 다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도현은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군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소령은 국방부 인권센터에서 많은 사례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날, 윤지연은 전방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업무차 현장 조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초소 앞에 서서 윤지연은 군복 위에 세 개의 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빛별이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별은 내 것이 아니다. 함께 싸운 이들의 별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초소 안에서 젊은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지연을 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지연도 정중히 답례했습니다. 부대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규율만으로 억압된 평화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변화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초소를 떠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국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용기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을 덮었습니다. 그 눈 위로 윤지연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자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윤지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더 나은 군대가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어깨 위에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